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문법 중에서 고전 문법의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출제 순위로는 24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전 문법과 훈민정음이 오늘의 학습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고전 문법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9급은 훈민정음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훈민정음에 대한 문제가 다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훈민정음을 좀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두 가지인데 이제 훈민정음의 개념이 고전 문법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전 문법 통틀어서 어떤 시대를 이제 나눌 수 있는지 시대 구분을 좀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 문법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섯 가지로 번호는 달려 있죠. 고대 국어입니다. 상고 시대부터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까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건국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써왔던 우리의 음성 언어. 근데 음성 언어 녹음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자를 주로 빌려서 표기를 했는데 그때 뭐 차자 표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빌려 쓰면서 이제 한자의 소리를 빌린다, 뜻을 빌린다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두나 구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나름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이제 문자 체계도 있었고, 향찰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고전 문학할 때도 또 나올 텐데, 향찰이 바로 한자를 빌려다 쓰는 표기 중에서는 우리 국어의 모습 전체, 우리 음성대로 표기하려는 좀 완벽한 네, 그런 완벽한 거 하지만 나머지들 체계들보다는 좀 분명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두나 구결, 향찰 이런 차자 표기 형태, 왜냐하면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자를 빌려 쓰던 시기가 바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까지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15, 16세기 고려시대가 바로 그 이후에 중세국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세국어 중에서도 한글이 출현하기 이전의 시기를 전기 중세국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기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 조선건국과 더불어서 이제 세종 때 훈민정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훈민정음이 한글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우리 문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됐던 그 시기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 한글 창제되었던 후기 중서국어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까지고요. 근대국어, 근대라는 말 자체가 현대에 가깝다는 말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현대에 가까운 국어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부터 가부개혁. 자, 가부개혁이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제 강점기가 되려고 하는 그 시기, 1894년부터 이제 서양의 문화를 막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 전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이 많이 바뀌던 그 시기. 까지의 국어를 근대 국어, 그 이후를 이제 현대 국어. 이렇게 시기 구분은 하나보다. 자, 중세 국어 중에 가장 획기적인 일이 우리 문자의 창제에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550쪽을 넘겨서 자, 24위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550쪽은 여러분이 제목을 좀 확인하시는 거고요. 저는 순서를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553쪽 먼저 볼게요. 자, 553쪽. 자, 중세국어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553쪽에 일단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배경에 대한 이제 배경지식 차원에서의 좀 뭐라고 하죠? 국어 지식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훈민정음이 나오기까지 세종 때의 주요 문헌입니다. 자, 먼저 동국정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자, 동국정은 이 책 이름을 좀 알아두시고요. 운이 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세종 30년 때에 누구 지편전 학자들이 왕명에 의해서 자, 줄거주실 것은 최초의 음운서 소리에 대한 책이라는 거죠. 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책을 그러니까 학문을 참고했냐 했더니 중국의 운서인 홍무정운을 참고해서 우리의 최초의 음운서인 동국정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좀 읽어볼게요. 그 당시 조선에서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던 자, 한자의 문자를 받아들였는데 중국식으로 발음할 수도 있겠고 우리식으로 막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식으로 발음한 한자음들도 역시 여러 가지로 좀 읽힐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상적인 규범체계, 우리는 이렇게 읽겠다라고 규범체계로 바로 잡으려 했던 목적. 자, 그래서 네, 조금 넘어가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세종 이후의 왕이 이제 세조 이후 때부터는 근데 동국정운식에서 얘기하는 한자음들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뭐 이 정도 배경 지식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동국정운 하면 세종 때의 최초의 운서다.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소가로 이번에 훈문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가르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중종 때 최세진 이름 딱 기억해 주시고요. 한자 학습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계속 보니까 이러이러한 한자를 항목별 종류별로 모아서 한자를 제대로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유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음과 뜻을 달아서 한자 공부하기 위한 거. 그때 이제 우리 국어의 이름이 우리 국어의 문자 중에 이름이 훈민정음이라고 부른 거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종 창제 당시의 문자 이름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최세진 때 여기 보시면 훈몽자회에서 반절이라는 용어로 우리 문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큰 글 뭐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이름은 이제 우리 주시경 때 이르러서 그 이후에 현대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이름이 지어졌고 우리가 이 이름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드릴 때 요 말이랑 좀 섞어서 쓸 것 같아요. 우리 문자의 이름이다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훈민정음을 반절이라 명예했다.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기출된 선택지에 뒤에 참고로 또 볼게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명칭과 순서가 오늘날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언급되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참고인데요. 사성통일라고 되어 있죠. 최세진이 한자 학습서는 훈몽자회가 더 중요하고요. 그 조선시대 최세진이 엮은 운서, 소리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중종 때 간행이 됐는데 홍무정운이 앞에 세종 때의 동국정운의 계기가 된 책이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또 사성통고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결점을 그러니까 홍무정운 중국 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 때 운서에 또 사성토고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성토고의 결점을 보완해서 또 사성통해를 중종 때 최세진이 만들었다. 아,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누가 지었다, 어떤 책이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한자를 옛날 소리와 지금의 소리와 바른 소리와 소금 그냥 이게 진짜 바른 소리는 아닌데 사람들이 널리 쓰니까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것들을 한글로 적고 뜻을 달았다라고 돼 있고 우리 국어에 몇 개의 단어들이 수록된 책.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동국정운이다 훈몽자회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우리 소리에 관련된 우리 국어의 연구서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동국정운과 훈몽자회는 꼭 누가 지었고 어떤 책이다 꼭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훈민정음 자체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자, 세 번째 한글의 제자 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제자 원리 여러분 별 3개 달고 시작을 할게요. 자, 한글 훈민정음 제가 같은 용어로 지금 계속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가 지을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자. 글자를 지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나와 있죠. 초성이 바로 자음. 자음을 먼저 줄 긋고 가겠습니다. 발음기간을 본떴고요. 발음기간을 상향 줄 그어주시고요. 그런 상향된 기본 글자를 중심으로 획을 추가한 가액의 원리 체크를 할게요. 자, 중성은 모음에 해당되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모양을 또 삼재의 원리, 세 가지 원리다, 세 가지 재료라는 거지만 사실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평평하고 그 안에 연결해준 사람은 서 있잖아요. 요거를 본떠서 그 상형이 됐어요. 상형이라고도 적어주시고요. 기본 글자를 같이 또 합해서 쓴 합성의 원리로 이제 모음을 만들었다는 건데 자, 요걸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했어요. 초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더 했어요. 자, 오늘날 그냥 이렇게 도식화 시켜보면 되겠죠. 제출, 초출, 제출 2번 더 했어요. 요런 원리를 합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중성을 만드는 것은 천지인의 상형과 이런 합성의 원리, 초출, 제출까지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성도 보시면 한자식 표현인데요. 종성은 부용, 다시 부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쓴다, 초성을. 종성은 그래서 이제 소리 성질을 자음이랑 똑같이, 초성의 자음이랑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초성의 자음을 종성에도 따로 뭐 종성이 몇 글자가 있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초성에서 만든 글자를 종성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자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줄 먼저 긋고 시작을 했는데 구체적인 원리는 55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4쪽의 이 부분에 별을 좀 다셔야겠는데 자, 페이지 554쪽이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질 당시에 글자가 총 28자예요. 글자로 생각했을 때. 자, 글자의 범주에 넣는 것과 이 글자를 좀 여러 가지 활용해서 쓰는 운용 원리가 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는 글자의 범주에 넣는 게 28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음자는 그 중에서 자음이 17, 모음이 몇 개가 되죠? 그러면 11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표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표의 가로축을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자가 이제 발음기간의 상향에 의해서 자음을 만든 거고요. 거기서 획을 더한 가액자,
모양이 조금 다르게 만든 이치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세로축을 좀 보시면요. 한자로 얘기를 하면 그냥 아설순치후 이렇게 조금 앞글자 따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자음을 끌어다가 볼게요. 아음이라고 해서 어금니 아자예요. 어금니 소리라고 돼 있죠. 자, 어금니 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모양을 본떴다고 하니까 우리 의문할 때 이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윗니 아랫니가 있고요. 먼저 기역 같은 거, 뭐 편의상 그라고 발음을 하면 혀가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현대국어에서 여린입천장 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어금니도 있어요. 예, 기준점을 조금 다르게 본 거죠. 요런 모양 본따서 이제 그 기역을 만들었어요. 모양 이렇게 도식화시키면 문자 기역이 되나요? 되셨죠? 이런 상형 원리고요. 그 다음에 혓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혓소리는 네 그래서 소리 나는 자리가 혀라는 거죠. 우리 현대국어랑 이거 일치합니다. 혀가 이번에는 혀끝이 윗잇몸 터치하는 거. 오늘날의 혀끝 소리, 잇몸 소리라고 얘기했던 거. 자 이렇게 혀가 윗잇몸 터치하는 윗잇몸 안쪽을 터치하죠. 자 이거 도식화 시켜보면 간단하게 니은이 될 수 있어요. 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입술 소리는 현대국어도 똑같습니다. 두 입술을 모았어요. 입술을 모으면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미음처럼 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자, 입술 소리 순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입술 소리. 자, 네 번째 생각해 주시면 자, 입소리라고 돼 있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오늘날과 뭐가 조금 다른가라고 앞에 대조하면서 같이 구분해서 기억하셔도 좋겠는데 자, 입소리는 이때 어떤 자리를 얘기를 하냐면 윗니 아랫니 얘기하고 있어요. 이잇. 자, 그래서 사실 시옷 이런 거 발음하면 스 발음할 때 마찰음이라서 공기가 통하고 지나가잖아요. 통과할 때 윗니 아랫니. 자, 요 이를 지난다는 거는 스치는 거.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자, 요 단면을 못 떠서 스 할 때 시옷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책에서 이렇게 좀 편집하다가 이 다섯 번째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목청 소리라고 하나 적어주시고요. 목구멍 후자를 써서 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 표 밑에 좀 빠졌습니다. 자, 목구멍이 여기라서 이거 본떠서 바로 이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기본 글자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오늘날은 그냥 뭐 여러 가지 해부학 이런 것도 발달을 했지만 그 창제 당시에는 이런 자음들 몸도 받쳐주지 않으면 날 수 없는 이 자음들을 소리의 성질을 알아서 이렇게 몸 안에 발음 기관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 거니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기본자를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설순치후 이렇게 다섯 글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획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핵 추가하면 기역에서 하나 추가하면 키읔이 되는 거죠. 자, 니은에서 네, 위로 추가할게요. 디귿이 됐고 한 번 더 가운데 추가하면 티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에서는 조금 핵을 다르게 추가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로. 자, 위로 이렇게 추가를 했고 자, 양옆으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핵의 원리라고 가액의 원리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할 거고요. 자,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에는 자, 위로 추가할게요. 시옷에서 위로 추가했고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치읓.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쓰지 않지만 요거 여린 히읗이라고 표현하는 획 추가했어요. 그러고 히읗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글자들이 이제 가획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아직 17개 되지 않았죠. 네. 5개, 9개. 자, 그 다음에 이체자라고 해서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리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양이 달라요. 자, 여기 지금 어금니 소리 자리에 이응에다가 꼭지단 이 녀석을 옛이응이라고 불러줄 거거든요. 옛이응 모양 형태가 얘네들이랑 좀 다르죠. 근데 오늘날에 종성의 응 발음할 때 이 녀석 응 할 때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서 요로 발음이랑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혓소리 자리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혓소리가 아니라 이거 반설음 이렇게 부를 건데 반혓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르 발음할 때 이게 오늘날은 그냥 혀끝소리에 그냥 같이 넣어버리는데 그 당시에 반설음을 넣어서 근데 사실 발음이 오늘날과 완전히 똑같지 않지는 녹음하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면 요거가
이게 니은에서 이것도 핵 추가해서 된 거 아니야 라고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소리의 성격을 반설음이라고 설정해서 어쨌든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체자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액 원리냐 아니냐라고 하면 핵 추가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견해가 좀 다르긴 해요. 핵 추가한 건 맞는데 소리의 성질이 달라서 이체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야 과액도 아니고 그냥 이체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체자 여기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소리에서 우리 이 소리가 기본 형태가 시옷이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가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자 세모가 있어요. 얘는 반침이라고 불러요. 반만 이 소리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소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즈 이런 형태로 지읒과 비슷하게 좀 시옷과 지읒 뭐 이런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그냥 편의상 지금 지읒 형태로 발음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것도 소리의 성질이 좀 다르게.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체자의 형태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5개, 9개, 3개 더해서 몇 개가 나와야 되죠? 17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자음은 17개인데 운용 원리로 쌍기역, 쌍디귿, 그 다음에 쌍비읍, 쌍시옷, 그 다음에 오늘날은 쓰지는 않지만 쌍히읗 이런 애들. 쌍지읒 빠졌네요. 요런 애들 6개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된소리라고 해서 쓰고 있는 것들 있죠. 얘는 안 쓰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쓰였다는 것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제에 해당하는 이 글자에는 이 된소리는 들어가지 않지만 운용 원리로 된소리도 있었다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표는 정말 달달달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모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음 11자를 보니까 우리 표 한번 보시면 자, 이건 책으로 바로 정리해 갈게요. 자, 가로로 보시면 가로축에 먼저 기준을 보시니까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로축의 기준은 그렇고 세로축이 이제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되어 있는데 초출, 제출을 합해서 합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재료를 가지고 합해가지고 만든 글자라는 거죠. 근데 이 합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글자 중에서 초출, 제출까지는 이제 글자 창제 원리에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자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동그라니까 오늘날 이거 아래아라고 표현을 하는, 네, 그래서 발음을 그냥 아라고 편의상 발음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글자도 있었지만 땅은 평평한 의가 있었고요. 그 안에 서 있는 중성 모음에 해당하는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아에 반대되는 음성모음도 생각하라면 다 볼 수 있겠죠. 자, 초출자를 보니까 여기서 하나씩 더했어요. 요렇게. 자, 여기다가 밑에다 더할 수도 있겠죠.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출자에 아오, 그 다음에 음성모음 계열에는 우어 이렇게 돼 있죠. 오아, 네, 아오, 네, 그 다음에 우어가 음성모음 계열로 들어가 있고요. 제출자에 또 2개씩 요, 야가 들어가 있고 유여. 자, 요렇게 요렇게 2번 더하면 제출인 거죠. 네, 이렇게 더하면. 그쵸? 그래서 요 개수를 합해 보니까 네, 11개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모 4번은 그냥 지식적으로 참고로이기도 하지만 지식적으로 좀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문자의 소실과 그 시기, 옛날에 창제 당시에 있었던 형태가 여러분 딱 봐도 반침이나 이런 거 지금 쓰지 않잖아요. 언제 없어졌는가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운용원리 형태에서 아까 비읍이 가약자였거든요. 밑에 이응을 덧대서 연달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렇게. 자, 요런 소리도 있었어요. 이거 입술 가벼운 소리다라고 해서 그냥 비읍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인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요런 문자는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린 히읗, 이거는 이제 글자 창제 원리에 들어갔죠. 지금도 쓰지 않고 히읗, 된 소리 이렇게 같이 겹쳐 쓰는 거, 그 다음에 옛 이응 겹쳐 쓰는 요런 문자들 소실됐고, 자, 그 뒤에 자, 반침이 이제 임진왜란 전에 소실됐다. 그리고 옛 이응이 소실됐다. 그러고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시자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문자 중에서 제일 나중에 없어진 게 바로 요 아래아. 자, 아래아가 이제 아래아 같은 경우가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해서 현대국어 시기에 없어졌구나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어떤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연구서와 그 다음에 글자 창제 원리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제 원리에 해당한 요 표 있죠. 554쪽의 표.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내용을 쭉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어떤 고전 문법인데 지금 훈민정음 창제되었을 중세 후기 국어의 후기 중세 국어의 문법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페이지 다시 55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0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15세기 문법 자료, 자, 훈민정음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표기에
표기 형태를 가지고 문법 요소를 하나하나 쪼개는 건데요. 이걸 먼저 보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달되는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550쪽에 15세기 문법이랑 16세기 문법 이렇게 나란히 세로로 나와 있는데 15세기 문법을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고요. 16세기는 이제 똑같은 후기 중세 국어인데 한 100년 지났는데 또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근대 국어는 또 좀 달라지고 현대 국어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물론 자세히 공부하자면 이런 양상들을 모두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 출제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 저 핵심의 핵심을 좀 살펴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따로 읽어보셔도 좋겠지만 이제 15세기 국어가 훈민정음의 15세기 국어가 다 소화되신 분들에 한해서 따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 15세기 국어에 대해서 정말 좀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각각 문자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오늘 현대국어랑 좀 비교했을 때 이런 문자들의 자음이 쓰이지 않는다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 예를 보니까 수비하고 이렇게 다 있죠. 자, 수비 돼 있는데 그냥 숲다라고 자, 오늘날은 쉽다를 생각할게요. 형태가 좀 달랐으니까. 자, 여기서 이가 결합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뒤로 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문자 안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안 쓰인 문자에다가 여러분이 좀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보면 돼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할 때도 우리가 오늘날에 음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여린 히읗이 쓰였다는가. 이런 여린 히읗 안 쓰이니까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여린 히읗 한 할 때 또 나왔고요. 못할 놈이 할 때 이것도 여린 히읗 또 받침 리을 뒤에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요런 표시 있죠. 요것도. 네,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이응이니까요.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2번은 별표 달아놓고, 자, 2번은 별표 달아놓으시고요. 이 표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날과 다르게 이제 좀 억양이라고 될까요? 말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방점이에요. 곁에다가 점을 찍어서, 자,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찍습니다. 찍어서 이 글자는 뭐 높게 읽을 것인지 낮게 읽을 것인지 그걸 표시를 했는데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방점에 대한 표가 세로축의 기준을 보니까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네 가지가 있죠. 자, 세로축에서 평성부터 거성까지는 묶어주세요. 평성부터 거성까지가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거고 입성은 옆에 서리도 나왔는데 속도라고 할까요? 이 발음을 좀 길게 늘어뜨리는지 짧게 끊을 건지인데 입성은 이 소리는 그냥 짧게 발음을 해라 라는 표시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평성은 일단 점이 없어요. 글자에 점이 없을 때는 낮은 소리에 밑줄 긋겠습니다. 낮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걸 아라고 제가 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이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배 뭐 이렇게 편의상 읽으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배라고 할게요. 이 배를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배, 낮게 발음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성 보겠습니다. 상성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주의하시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낮게 발음하다가 뒤에 높게 발음한다. 이때는 점을 2개 찍어요. 그래서 이거 눈설자가 쓰였는데 왼쪽에 점이 2개가 떠 있잖아요. 눈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눈. 근데 아무래도 낮다가 높게 발음을 하니까 다른 소리들보다는 좀 길게 발음이 되고 현대국어에서는 원래 상성이었던 이런 애들이 좀 긴 소리만 남아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눈을 눈 길게 발음하고 신체 기관을 눈 짧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눈 이렇게 이제 상성애로 실현되다 보니 길게도 같이 발음이 되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성 같은 경우에는 점이 하나예요. 자, 점이 하나 높은 소리 딱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배가 아까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그 열매의 배 같은 경우에 이제 낮게 발음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교통기관이라 생각할까요? 배 하나 찍혀 있으면 네, 자 여기 또 하나 찍혀 있는 요런 발음을 할 때 배 이렇게 높이 발음했다는 거 배 이렇게 자 높낮이 되시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점이 1차적으로 정보 기억하는 건 이 점 찍는 방점이 뭔지 기억하시고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다면 평성, 상성, 거성이 뭔지 개념을 아셔야겠고요. 그 예시에 해당한 단어까지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점 보고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입성은 그냥 빠르게 소리를 끝낸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보니까 입성의 방점은 없을 때도 있고요. 한 점일 때도 있고 2점일 때도 있어요. 이 말은 입성은 평성, 상성, 거성이랑 같이 실현이 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적어 주실 텐데 입성은 언제 실현되냐면요. 우리 끝나는 자음이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요런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에서 같이 실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입,
이거 우리 책에 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지금 점이 안 찍혀 있어요. 점이 안 찍혀 있으면 평성인 거죠. 평성은 낮게 발음해요. 입 낮게 발음하는데 동시에 입 길게 끌지 말고 입 닫힌다는 거죠. 받침이 비읍이니까. 되셨나요? 자, 그리고 상성이랑 또 입성도 같이 실현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아까 눈이라고 했는데 눈하고 길게 끌어지잖아요, 원래. 근데 만약에 받침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제가 상성의 예시를 따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북 이런 단어가 있다. 근데 이게 점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원래는 북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북 이렇게 하면서 높게도 끌어올리지만 짧게 딱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성은 빠르게였다는 거 그냥 개념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른 그 소리 높낮이와 같이 실현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제 용언의 활용 형태가 나왔는데 리을, 이응형, 활용형 딱 줄거주시고요. 다라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기본 형태가 다르다거든요. 현대국어에서는 다르다에서 다르아가 오면 자, 우리 르 불규칙 어간의 르 불규칙 흐르다 흘러 바뀌는 것처럼 달라라고 현대국어에서는 활용이 돼요. 그래서 명칭으로 따라주면 리을리을형으로 활용됐다라고 표현할 텐데 이 경우에는 다르다인데 달아하고 이렇게 리을 이응형으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현대국어에서는 뭐 이거 그냥 이거 있거나 이거 없거나 뭐 이거 다 그냥 음가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요것도 있었고 똑같은 이응인데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요 녀석은 음가가 있는 이응이에요. 받침에서 요 녀석 음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다라하고 옆에 다르다, 달라 이거 하나 적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넘어가면 동국정은식 한자 딱 줄거주시고 우리 세종 때 이제 운서가 동국정은식, 동국정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동국정운에서 얘기한 대로 소리를 냈다라는 건데 이게 이상적 한자음으로 중국의 원음을 좀 살려서 발음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고요 말고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문제거든요. 세종할 때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 책을 보면 예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 우리 그냥 배경 지식이 없으면 생종 이렇게 읽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종성에서 음가가 없는 것은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음가가 있는 것은 이응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문자로 쓸 땐 요렇게 썼다 하더라도 실제로 읽을 때는 세종이라고 읽었겠다는 거죠. 왜냐 했더니 이제 동국정운식이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현됐다고 했는데 자, 우리 참고 표시에 동국정운식 표기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초중 종성의 삼성 체계로 이렇게 받침까지 다 갖추는 책이었다는 거죠. 이상적인 한자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초성과 중성만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데 그쪽 체계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그쪽 체계에 맞게 요런 종성의 음가도 없는 거는 넣어서 이렇게 써뒀다는 거 이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세종도 나오고 있고요. 그쵸. 표기가 조금 다르네요. 세종도 나오고 있고 이게 말두자랑 글자자 할 때 자자거든요. 말두자 할 때도 그 음가 없는 받침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경은 미음 이런 거 할 때 들어갔는데 이것도 음가 없이 실현된 거 한자 표기할 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자자 할 때 우리가 자 이렇게 했는데 뭐 쌍지읒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아래 하자를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밑에다가 위에 뭐 쌍지읒도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자라고 읽고 밑에 또 이응처럼 보이는 걸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영보레라고 해서 이게 써있자랑 영자가 그림자 영자거든요. 그림자 영. 그림자 영자. 근데 이걸 발음을 이렇게 여린 히읗처럼 인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자 영적의 영자의 초성으로 초성의 음가로 자, 기울보 고치다 돕다라는 보자이고요. 올레자를 썼어요. 올레자의 초성의 발음을 보충한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됐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책에서 개슐자가 먼저 나왔어요. 술 하면 되는데 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보세요. 한자음이 니을 받침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슐 하면 조금 길게 끌어져요. 근데 요거를 표시를 하면 얘가 입성 보호로 기호로 작용했다는 거죠. 한자음이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거에서 슐 발음보다는 이거를 좀 짧게 끊어야 되면 슐 이렇게 되는데
동국정음식으로 보면 한자의 본음이 디귿에 가깝게 발음이 되는데 우리는 현실 한자음이 리을 하면 이게 소리가 좀 격차가 있고 이 리을을 빨리 닫아주면 디귿과 비슷하게 발음이 되거든요. 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호를 써서 짧게 닫아줘라. 동국정음식으로 그 원음에 가깝도록 발음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지금 활 뒤틀리 별자가 나왔는데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 뒤에서 또 여린 히읗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붙여불자 쓰였는데 이것도 불이 아니라 불 이런 식으로 짧게 끊으면 디귿으로 발음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개념을 좀 자세하게 들어간 거여서 이용불에다 그 다음에 초중성 종성 다 맞춰서 표기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동국정음식으로 중국 원음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다라는 노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현실 한자음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 아까도 먼저 여러분 배경지식으로 보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들이 동국정음식으로 하는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서 15세기 문법 계속 보고 있어요. 551쪽 넘어가시고 5번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딱 줄 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원문을 볼 텐데 띄어쓰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줄줄줄 이었었어요. 띄어쓰기를 해야 의미 구분이 좀 편한데 이건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별표고요. 팔종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창제 당시에 그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같이 썼었잖아요. 초성을 같이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근데 초성에 해당하는 음가를 이제 종성에다가 쓰는데 너무 종성에 많이 쓸 수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표기를 8개로 제한을 해서 표기를 좀 간소화시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종성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종성법의 동그라미 2번 설명 볼게요. 자, 이거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7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시옷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자, 이응. 자, 이응까지, 예디응 아니고 이응까지 봤는데, 여기 뭐 예디응도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이응까지 그 뭐죠? 종성의 소리가 아니라 받침으로 넣어서 쓸 수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예시 하나 보겠습니다. 사마띠가 나왔는데, 사마띠가 통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뜻이. 자,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창제 당시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 원래 형태가요. 근데 여러 가지 자음을 막 쓰니까 받침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8개로 제한해서 그렇게 쓰겠다. 그래서 그 이후의 표기에는 사마띠가 이렇게 시옷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걸로 바꿔서요. 자, 요런 근거를 가지고 팔종성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7번 별표 달겠습니다. 7번도요. 자, 7번은 한마디로 묶어서 병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병서에다가 나란히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창구도 달려있지만 창구 표시 먼저 보겠습니다. 병서는 나란하다, 글자 쓴다라는 의미인데 자음을 나란하게 가로로 쓴 것을 병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자 병서와 하병 병서가 있습니다. 자, 된소리가 아까 글자 창제 체계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란하게 써서 하나의 음가로 보긴 했지만 요거를 각자 병서라고 하고요. 나란하게 쓴 거죠. 하병 병서는 이런 것처럼 다른 글자를 이렇게 나란하게 쓰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 오늘날엔 이 글자 안 쓰죠. 그쵸? 자, 오늘날은 안 쓰지만, 자, 이런 형태도 있었다는 거고요. 자, 8번도 사실 7번이랑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두자음군이란 말 자체가 단어 앞에 오는 합용병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런 자음의 무르들이 초성에 막 이렇게 대거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글자 우리 안 쓰잖아요. 자, 요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책의 예시는 이게 나왔네요. 뜨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자, 요렇게 글자 써 있는 거. 요렇게 출현하는 게 어두자음군이고 요거를 글자 교통 다르게 나란하게 쓰면 합용병사라고 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냥 편의상 읽냐면요. 뒤에 거를 된소리를 읽어주세요. 이거 된소리로 쌍디귿이죠. 뜨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자, 창제 당시에는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적용됐다라고 해서 양성, 아오는 아홉끼리, 어우는 어홉끼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모음조화를 보기 위해서 사실 요거는 11번을 먼저 좀 볼게요. 자, 11번을 먼저 보시면 11번은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어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명사처럼 못 쓰는 것 중에서 오늘날에는 뭐 미음이나 음이나 기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창제 당시에 옴이나 um이 있었어요. 자, 옴과 um이 있었는데 명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성과, 자, 요 녀석이 양성이고 요 녀석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앞에 오는 어간자리 양성모음이 어간에 오면 양성이 올 거고요. 이제 음성 모음이 어간에 오면 음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들 예는 다시 9번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자, 요런 말이 있었어요.
자, 요런 말이 있었는데 어간이 여기까지다라고 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죠? 뒤에 걸로 쓰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쓰다, 사용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뒤에 걸로 된소를 읽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 얘가 아오 계열의 양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선택했냐 했더니 음을 썼어요. 음을 쓰고 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으탈락은 현대국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으탈락했어요. 그래서 한 글자로 숨이 됐어요. 숨, 이거를 쓰다를 쓰다. 오늘날로 치면 쓰다에서 자, 미음 붙어서 씀 이렇게 된 거랑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으탈락을 시켜버렸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9번을 다시 보시면 9번에서 근데 이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뒤에 에라는 조사가 붙었어요. 조사가 붙어서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이렇게 지금 연음시키잖아요. 연음시키는 대로 글자 그대로 썼어요. 지금 우리가 발음할 때 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제 당시에서는 요거를 이어서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표기 형태를 이제 오늘날보다 더 소리를 반영한 표기가 많았다는 거죠. 표음주기적 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원문에는 이제 수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매를 원래 어떻게 형성되느냐 과정을 역추적해 보니 음성 모음에 명사형 어미가 만났고 그리고 연달아 이렇게 적어버렸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예시 다시 9번으로 가시면 서르가 나왔는데 이게 모음 조화시키려면 이게 음성 모음이죠. 그쵸? 근데 이거 오늘날 현대국어 어떻게 쓰고 있죠? 서로거든요. 이게 모음 조화를 안 지켰어요. 양성, 음성.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그 모음 조화를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예시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예시에서 여러분 쓰음에 된 거에서 음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서르 할 때 어랑 의의 모음에다가 체크를 하면 아,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있구나. 모음 조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음 조화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책에도 참고 표시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별표 3개입니다. 자, 제가 이어서 쓴다라고 해서 표음적 표기라고 했는데 이어 적기라는 명칭 연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표음적 표기다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 놈. 자, 격조사에 이가 붙었다 볼게요. 이거 근데 창제 당시에는 이거를 놈이 이렇게 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연달아서 놈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더 표기를 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쌈이 돼 있는데요. 자,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쌈. 자, 근데 거기다가 또 조사 이가 와버리니까 연달아 적어서 이어 적어서 말쌈이 이렇게 쓰고 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예시가 나온 거고요. 자, 요 정도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참고보라고 나왔는데 이어 적기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현대국어는 이거 발음은 이래도 이어 적지 않습니다. 현대국어는 끊어 적어요. 요렇게. 끊어 적어요. 요렇게 현대국어는 끊죠. 그때 끊기 전에 또 거듭적지라고 해서 과도기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어 적었죠. 이어 적었는데 아, 뭔가 이렇게 또 이어 적고 나니까 얘가 원래 뭐였는지 좀 헷갈리죠. 썰렁해서 하나 붙여줘요. 똑같이. 거듭 적어버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없애고 끊어 적기 과정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말싸미하고 미음 이렇게 거듭 적는 과정이 중간에 창제 이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어 적기 말싸미, 자, 깊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받침이 뒤로 넘어가고 있으면 이어 적기다. 지금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페이지 뒤로 넘어가서 552쪽 넘어갈게요. 자, 552쪽. 자, 552쪽에 제가 아까 9번 설명하면서 11번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1번은 552쪽에 11번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명사형 어미 오음이 규칙적으로 사용돼서 수매할 때 여기서 예시가 또 나오긴 했네요. 뭐 뒤에 뜨들 따라민이라 뭐 요거는 그냥 일단 여기 명사형 오음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지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1번 전에 설명이 이제 지금 대조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데 왼쪽 편을 이제 세로로 보고 있어요. 10번에 해당하는 우리 이어 적기에 이어서 거듭 적기, 끊어 적기 그 예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시 중에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요거 이어 적기인가요? 끊어 적기인가요? 거듭 적기인가요? 생각을 해보면 받침이 뒤로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어적기예요. 이어적기, 창제 당시 이어적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거듭적기가 되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요거 썼던 걸 받침에도 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팔종성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읍은 받침에서는 그렇게 못 쓰고 비읍으로 대표음으로 바꿔서 적었습니다. 자, 이걸 거듭적기 할 때 비읍이 출현했고 이걸 끊어적기가 된다면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팔종성법이 적용받는다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도 쓰지 않고 원래 형태대로 깊다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현대국어는 팔종성법이 아니에요. 뜻을 살려서 적는 표기고 이 당시는 표음적인 표기로 소리대로 적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1번은 설명을 봤던 거고요. 12번 볼게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자, 우리 국어의 특징할 때 사실 주로 한자어로 된 단어를 한글로 적을 때 리을, 니은이 오는 거를 꺼린다라는 건데 자, 두음법칙 설명 좀 보고 갈게요. 단어 앞에 니은이나 리을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합용병서가 뭔지도 배웠으니까 이런 어두자음군까지도 안 오는 것을 두음법칙이라 하는데 이게 적용되지 않았으니 어두에 니은이나 리을, 그 다음에 합용병서 이런 것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니까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시가 이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현대국어에서는 이거는 그냥 국외음화 적용돼서 맞춤법에도 그냥 이렇게 딱 고도진 겁니다. 자, 보시면 펴, 디로 이렇게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나올 텐데 디귿이 이를 만나면 지읒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표기는 사실 국외음화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국외음화가 안 된 거고 요 녀석이 국외음화가 된 건데 요거를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현대국어에서 국외음화는 근데 뭔가 문법적인 경계에서 그래요. 해뒀다 해서 이라는 뭐 말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계에서 디귿이 이를 만나서 해도 지라고 발음이 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한 단어에서 표지하고 그냥 형식적인 형식 형태소가 왔을 뿐이죠. 그래서 문법적인 층이 조금 다른데 일단 이건 접어 놓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문자 표기적으로 디귿과 이가 바로 만났는데 지읒 그 다음에 티읒이 이를 만났는데 치읒 안 바뀌었으면 국외음화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넘어가면 이것도 줄거줄게요.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아, 이것도 뭔 말이냐. 이건 예시를 딱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28자 할 때 스물을 오늘날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쓰는데 창제 당시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모음이 원순 모음화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음 중에서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비읍이나 피읍이나 미음이나 이런 애들 있죠. 그 뒤에 오는 이 평순 모음 입술이 이렇게 작게 오므러지는 게 원순 모음이잖아요. 근데 자음 중에 입술 소리도 입술을 붙었다 떼는 입술이 비교적 모이는 소리라는 거죠.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줘서 이 자음이 입술 소리여서 입술을 모으는 입술 소리여서 이걸 닮아서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었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창제 당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물 이 하나의 예시로 보면 되겠고 15번에 자, 별 중에 별로 보시면 돼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는 이밖에 없었습니다. 요런 이도 있었고 요렇게 쓰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현대국어는 이와 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예를 들어 공자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에 썼는데 공자, 가 이런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 요 형태를 안 붙인 형태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싸미 할 때 이 말쌈 할 때 이게 만약에 끊어적기가 되면 요렇게 받침 뒤에선 요렇게 자, 그래서 이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근데 이제 주격조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자, 여러분 참고인데요. 예를 들어, 오이라는 글자로 끝났어요. 자, 오이 가라고 현대 국어에서 쓰면 되지만, 그 당시에 가가 없다고 했죠. 이로 끝났으니까 굳이 안 써요. 아예 안 쓰는 표시로 주격을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격조사가 가는 없었다. 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은 우리가 역사성 할 때도 생각했었고 여러 번 나왔죠.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리다, 놈, 어여쁘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훈민정음에 해당하는 문법적인 층위를 좀 살펴봤고요.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몇 쪽 갈 거냐면 555쪽 가면 돼요. 자, 555쪽 보시면 되는데,
자, 555쪽에서 진짜 우리 그러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문자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그 서문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훈민정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테두리 안에서 초반부에 먼저 볼 건데요. 뭐 지은이는 세종이다. 주제는 훈민정음 창제 취지가 밑에 잠깐 일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세종이 지은인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은 세종 5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한글을 창제했을 시기는 솔직히 이제 책으로 알리기에는 우리 문자를 처음으로 알리는 거니까 우리 문자를 오히려 익숙한 글자로 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문자를 설명하는데 한자로 설명해서 세종 당시에서는 설명했다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왕이 한글로 언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한글도 언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거든요. 한글로 바꿔서 이제 풀어주는 작업을 이제 세조 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해례본이라고 표현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고 언해본이 있는데 해례본이 사실 원본이고 세종 당시에 훈민정음을 한자로 설명한 거거든요. 한자로 설명한 것 우리가 한문 시험을 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세조 때 언해본이라고 해서 한자로 설명해 놓은 것을 한글로 다시 번역해 놓은 그 부분을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 한글의 문법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계속 정리해서 볼게요. 훈민정음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문자다 줄 그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책을 말한다 줄 그어주실게요. 창제 당시에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문자를 설명하는 해설서이다 줄 그었고요. 그래서 이 해설서를 훈민정음 원본 또는 해례본이다. 해설을 해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례본의 구성은 본문에 해당하는 예의평가, 해설에 해당한 해례로 나뉘는데 자, 이건 참고고 언해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왕이 언해한 언해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전체 초반부에 해당하는 예의 부분을 좀 한글로 표현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례본이 원본이고 언해본은 그 이후의 시대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책의 550쪽에 실려 있는 것은 당연히 자, 지금 보시니까 한글 표기돼 있죠. 이 부분은 언해본의 일부를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자, 세종 임금이 친히 훈민정음이라는 자, 훈민정음 말뜻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한자 뜻풀이하면 그래요. 자, 그거에 이제 소반 부분을 볼 건데요. 자,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소리랑 완전히 똑같게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전 편의상 읽을게요. 세종, 엉쟁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네, 이제 종성의 음가가 옛 이응이 있는 걸 읽자라고 했죠. 세종, 어제, 자, 친히 지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요. 그래서 처음에 첫 줄을 보니까요. 나란 말씀이, 자, 방점 찍힌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방점 살려서 이 부분만 좀 읽어보면요. 방점 안 찍힌 게, 자, 우리 낮게 읽어야 되죠. 평성으로. 자, 점 하나 찍혔습니다. 뭐라고 하죠? 거성으로 높이 읽어야죠. 랏. 자, 말 옆에 점 2개 찍혔어요. 상성으로 2개 높게 읽어야겠죠. 그래서, 랏, 말. 자, 점 안 찍혔죠. 점 하나 찍혔어요. 미. 이렇게. 랏, 말, 미 이렇게 읽으니까 약간 중국어 같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성조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나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라의 말이 둔기 이런 중국이라고 하냐 둔기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동국 정은식이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에 자, 에 체크해 주시고요. 뭐뭐와 다르다. 와가의 비교적 조사가 이제 여기서 에로 실현이 돼 있어요. 현대국어랑 비교를 해보면요. 중국과 달아. 자, 우리 달라 이렇게 활용되는 걸 리을 이응형이라고 했죠. 문자와로 돼 있는데 이 문자는 중국의 한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와로 돼 있지만 이거 한자와라고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예요. 서르 자 모음조합 지켜졌다고 했고요. 서르 사마띠 할 때 시옷 이거 팔종성이니까 치읓이 시옷으로 바꿔서 표현이 되어 있구나 보시면 돼요. 사마띠 아니할세 이 사마따 뜻이 통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밑에 현대어표기 같이 돼 있어요. 통하지 아니하니까 자 두 번째 이런 전차 자 이 말 사라졌다라고 했죠. 전차 뜻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까닭으로 어린 자 이 단어도 기억해 주시고 어리석은으로 의미가 이동한 거죠. 어리석은이 어리다로요. 네, 그 당시에 어리석은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내신다 하더라도 이런 단어 밑줄 긋고 의미 해석을 하고 싶죠. 네, 이게 참 쉬운 문제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자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았던 당시 니은이 초반에 나왔죠. 니르고저 자 말하고자 할 배가 있어도 자 할 배이셔도 돼 있는데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린이웃을 이제 뒤에 비읍을 빼 자 이렇게 바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된소리 부어로 읽었다 뭐 참고로 나오고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자기 뜻을 돼 있는데 자 이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때요? 연음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기가 뜻을, 자, 오늘 현대국어 뜻을 실어 펴디, 자,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자, 못할 놈이, 자, 이 놈이 연음돼 있죠. 자, 이어적기 되어 있는데 이 놈에도 체크해 주시고 사람의 일반적인 의미였다는 거. 자, 또 하나 체크하시는 게 하다가 그 당시에는 많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아래하에 하다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다라는 동사 있죠. 의미가 달랐어요. 그래서 아래어로 쓰이지 않았을 때는 많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한이나 할 때 이 하다는 많다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주제의식을 보면 초반에 첫 번째 문장은 우리나라 글자가 우리나라 언어체계가 중국과 분명히 다른데 왜 그걸 글자 그대로 쓰고 있지? 다르다는 인식. 이게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는 자주정신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런 이유로 백성이 못 쓰고 있다. 이게 불쌍하다, 많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그 많다는 거, 백성의 불편을 인지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내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해서 어여삐 꼭 기억해야겠죠. 그 당시 불쌍히 여기다.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자, 우리 제자원리 28자 살펴봤고요. 맹가논이 만들다고요. 자, 네 번째 문단 가니까 자, 중심 내용 빠뜨렸네요, 제가.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없던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창조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람마다 하여, 자, 사람마다 해요. 수빈이겨. 자, 오늘날 쓰지 않은 이런 자음의 문자들이 볼 수 있겠죠. 쉽게 익혀서 날로 숨에, 자, 이거는 모음조화 지키고 있는 또 명사형 처리라고 된 거 보시면 되겠죠. 편안히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날로 숨에 편하게 하고자 하겠다. 좀 편하게 쓰도록 하겠다. 라는 점에서 실용정신. 그래서 초반부에 자존정신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새로 만들었다. 창조정신. 그 다음 같은 경우에 편하게 쓰겠다. 실용정신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일부분을 이제 후대에 언해라고 해서 한글로 이렇게 풀이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살펴봤고요. 실제 훈민정음은 우리 문자 자체 창제 당시 이름이기도 하고 그걸 해설해 놓은 한자책인 해례본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례 부분의 초반의 일부를 이렇게 언해해 놨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부분을 봤는데 우리가 다시 역으로 복습하실 때는 이 부분을 먼저 보고 문법 요소를 저랑 같이 살폈던 이제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 그 문법 요소를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페이지는 557쪽입니다. 자, 557쪽에 1번과 2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살펴보시면 네,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제자원리에서 대거 다 나와요. 네, 제자원리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1번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원리. 자, 포인트는 해례본에 나오긴 했지만 해례본이 뭔지 개념은 아시죠? 원래 원본이었다. 제자원리, 글자 만들어진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최고 문제이죠. 1번. 자, 초성의 발음, 초성은 하면 자음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기억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혀가 윗잇몸에 닿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림 생각해보면 혀가 윗잇몸에 닿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니은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은 어금니 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뒷부분이 닿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그 부분은 어금니 소리로 고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니은을 가지고 와서 윗잇몸에 닿는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부분이고요. 자, 2번에 보니까 기억부터 이응까지 5개의 기본 문자에 획을 더하는 원리로 총 8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꼼꼼하게 살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수를 외우실 때 기본자랑 가획자 뭐 이런 것들 따로 나눠서 암기하실 필요도 있는데 기역, 디귿, 티읕 괜찮죠? 가획자. 네, 리을 이체차예요. X 치실 거고요. 비음 나왔고요. 지읒, 치읒, 히읗 나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기본자 미음에서 획 추가한 피음이 빠졌고요. 자, 기본자 이응에서 이제 위에 열이 니읒 이거 두 가지 더해서 총 9개라고 보셔야겠어요. 근데 일단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체자, 리을이 딱 보이잖아요. 이체자 3가지 기억나시나요? 리을과 반치음. 자, 그러고 하나 뭐 있었죠? 제가 기억이 나면 안 되는데. 자, 리을이랑, 자, 반치음이랑, 자, 보시면, 옛 이응. 네, 옛 이응. 순간.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리을이 보이면 바로, 틀렸구나 하고 실전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3번 선택지를 보니까 문자의 수는 초성 17개.
중성이 11개로 총 28자였고 종성은 따로 이렇게 뭐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초성을 같이 썼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설명이 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고요. 4번 선택지 연서는 이응을 이용한 것으로 그 예로 이런 게 있대요. 자, 요런 거. 세로로 나란히 이렇게 써버렸죠. 자, 요런 걸 연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말뜻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당시 사용했던 게 맞으므로 자, 정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 자, 이 부분은 해설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연서에 이어서 우리가 또 같이 기억해야 될 것 좀 추가해 보면 지금 1번의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개념서에서 제가 그 기본자 자음제에서 아설순 치우 나와야 되는데 후음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 표로 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추가할 내용이 뭐냐면 그 기본자 자음음 정리한 그 표 밑에 병서랑 부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개념 볼게요. 병서는 이미 아시죠? 자, 요거는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썼다며 병서는 이렇게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 하봉병서, 각자병서가 있지만 이건 각자병서죠. 이런 병서고요. 부서라는 개념도 같이. 자, 부서는 붙을 붙자거든요. 글자를 어떻게 쓸 거냐면 모음은 자음의 밑에 붙여 쓴다. 또는 모음을 자음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이렇게 붙여서 음절을 이루기로 만든다는 거, 부서라고 부른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용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자, 그래서 정답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1번이 맞는 선택지로 살펴본 거고요. 자, 2번 또 대표적으로 볼 텐데 2번을 보고 순간 어셨을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해례본에서 오히려 한글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 찢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된 건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혼민정음 제자에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떠듬떠듬 읽으시면 돼요. 자, 상, 자, 모양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 혀설자예요. 붙을 붙자, 상, 악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위상자죠. 악이 잇몸 악자예요. 그래서 윗잇몸이라고 여기서 상악이라니까 윗잇몸 생각하면 되겠고, 그런 형, 모양이죠. 그러니까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에 해당하는 자목. 자, 발음기가 사용하는 중에서 혀가 윗잇몸에 갖다 붙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혓소리라고 얘기했던 설음이죠. 아설순치우 중에 설음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 나오죠, 여러분. 자, 상설, 부, 상악지형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기억은, 자, 이거 기억은 어금니 소리였고,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치옷은 이소리,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는 이제 목소리, 이렇게 목청소리 이렇게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표를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한문의 형태로 풀이를 해주면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또 참고로 같이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올 수 있으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어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발면해 보시면 훈민정음 제자해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묻는 것에서 자, 뒤에 한문 표현이 나왔어요. 정말 얼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떠듬떠듬이라도 끊어서 한번 각각의 한자 자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모는 해례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자, 상 나왔습니다.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혀설자 쉽게 읽히죠. 어떤 모양이냐면 혀의 모양입니다. 붙을 붙자예요. 붙어요. 어디에 붙냐 면요 상악, 윗상자고 잇몸악자입니다. 자, 여기서 윗잇몸을 해석하시면 돼요. 혀가 그러니까 윗잇몸에 붙는 소리. 예, 혀끝 소리라고 생각하는 혓소리, 설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모양을 본뜬 자모를 찾으라라는 거거든요. 자, 연달아 읽어보면 상설, 부, 상악, 지형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거가 해석이 된다면 쉽게 우리 니은 2번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문식의 표현을 제자 원리로 설명하는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표랑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표에서 여러분 좀 주의하실 게, 자, 이거 니은 다시 한번 볼게요. 모양을 번떴는데 혀의 모양을 붙였습니다. 이 혀의 모양이 어떠냐면 붙어요. 어디다가 붙냐면 자, 붙는데 윗잇몸에 붙는 그런 모양을 본떴다는 거죠. 자, 또 어렵게 볼 수 있는 게 상형의 내용, 기억을 좀 볼게요. 자, 모양을 본떴는데 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모양이긴 한데 혀의 모양인데 혀의 뿌리입니다. 뿌리 근자고요. 닫을 패자죠. 목구멍을 닫아요. 혀 뿌리가 닿습니다. 자, 혀의 뿌리가
닫아 이렇게 동그라미 쳐버릴게요. 어떤 것을 목구멍을 닫는 그런 모양을 본뜬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혓뿌리가 목구멍 닫는다고 하니까 이게 어금니 소리 기역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책에서 설명이 조금 표현을 다른 걸 해설로 가지고 와서 이건 꼭 수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그 뒤에 상설, 금패, 후지영 이거는 어금니 소리에 해당하는 기역 설명이거든요. 근데 표현을 이제 지금 우리 발문에 나왔던 상설, 부상악지영 이게 나와야 되니 요걸로 좀 죄송하지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요 표현은 이제 한자 자체가 이번 발문에 나왔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좋겠고 도금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죠. 자, 기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상설, 금패, 후지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역 여기 기본자 상형의 원리로 기역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좀 간단한데요. 상구형 같은 경우에는 입구자 본떴죠. 그래서 미음, 자, 입을 본떴다라는 거고요. 상치형은 이치자 바로 써있죠. 간단하게. 그래서 공기가 이 사이를 통과하는 시옷. 상후형은 목구멍 자체 동그란 거 본딴 거. 자, 이 모양을 아설순치우로 어떻게 이제 한문 형태로 표현을 하면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선택지 옆에다가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번에서 상설, 금패, 후지영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냥 한글 도금으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치형으로 3번 선택지, 그 다음에 상후형 쓰시면 되겠죠. 4번 선택지에서는 상구형이 빠졌고요. 네, 이렇게 이제 훈민정음을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훈민정음의 제자해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훈민정음의 초반에 나왔던 그 서문 부분 있죠. 그 본문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문법 요소 정도는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도 좀 사실 빠르게 제가 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호흡 단위에 맞게 천천히 이렇게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너무 깊이 나아가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책에서는 그래도 비교하는 층위로 이제 중서 똑같은 중세 국어를 하더라도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16세기 국어인 소학원의 한 부분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훈민정음이 먼저 이해가 잘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로 읽어보시는 건 괜찮지만 우선적으로는 훈민정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꼭 떼지 않고 문법적인 요소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현대문법이었는데 고전문법의 훈민정음 챙겨서 꼭 공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